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선거철이니까 우리 음. 딥페이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우리한테는 좀 늦게 온 이슈 같기도 해요. 이미 음. 해외에서는 이거 갖고 되게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우리가 늦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이제 대선 때 그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이 생겼잖아요. 공직선거법이 생겼는데 전 세계적으로 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 우리가 네, 빨랐나요? 거의 그런 관점에서 오. 미국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처럼 공직선거법이 뭐 며칠 전에 이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며칠 전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디테일이 나온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법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은 더 필요한 건 있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가 이제 올해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딥페이크가 단순히 얼굴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목소리거든요. 목소리. 그리고 이미 2024년에 미국에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된 건 결국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전화 조 바이든 그쵸. 목소리로 예. 전화를 돌렸던 네, 맞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목소리로 이제 그 전화를 돌려서 뭐 "찍지 마라." 이렇게 했었던 그런 그럴듯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제 한국어도 이 목소리가 되게 그럴듯해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ARS 전화가 오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그 이후에 실제 이 ARS를 돌린 업체에 되게 큰 그 배상금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벌금이죠. 벌금을 이제 이제 해서 거기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법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게 나오더라도 딥페이크가 이번 대선 때도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하고도 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런 그 딥페이크가 나오는 거는요 되게 결정적일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예전에 선거나 이런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막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부러 막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되게 박빙인 상황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선거 며칠 전에 우리의 상대방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거기서 뭐 경고를 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북풍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건 있을 수도 제가 있고. 말할게요. 네네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네. 문제는 그전에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요. 양쪽한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뉴스를 예를 들면 신문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포털로 볼 때는 어떤 뉴스가 A라고 하는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모두에게 갑니다. 모두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싸움이 나요. 그 안에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댓글에서도 막 싸우죠. 적어도 공론장이 있었다. 그쵸. 공론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 소셜 미디어 특히나 이제 알고리즘 베이스의 모든 행동, 특히나 이제 카톡방 같이 아예 어디에 열려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A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거나 A 후보가 이상한 말을 했다라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가 나오면 그건 A 후보 지지자들한테는 안 가고요. 그 진영에서만 예, 머물고 반대 진영 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지지층을 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그럼 갑자기 뭐 예를 들면 하루 전 이틀 전에 저쪽 후보가 뭐 우리 누구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알고를 통해서 그 이쪽 상대방 쪽에게만 돌거나 그쪽의 SNS에 돌거나 아니면 그쪽의 카톡방에 막 돌기 시작한다. 그럼 그거는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쪽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가 이쪽 상대방한테 또 잘 안 넘어가요.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아까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알고리즘의 경향성 때문에. 네. 실은 제가 이거 갖고 논문을 네. 2021년인가에 좀 썼던. 되게 일찍 쓰셨네요. 네, 왜냐면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이 소셜 데이터 분석하고 비정 텍스트 데이터 분석하는 쪽이어서 광경 데이터를 분석할 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글 하나도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패턴들을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 그 유튜브가 한창 이제 초창기에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보기 시작했을 네. 때예요. 제가 논문을 썼을 때가 아마 홍카콜라라는 채널하고 홍준표. 그- 다시 또 대선 후보로 네, 그죠? 나섰습니다. 그리고 네. 홍카콜라라는 채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알릴레오라는 음. 채널이 되게 이슈가 됐을 때여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있는 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유튜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했었어요. 뭐 거기 실시간 채팅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에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제가 본 거냐면 네. 예전에는 어떤 뉴스나 콘텐츠가 있으면 그 A라고 하는 뉴스를 본 사람들이 B라는 뉴스를 볼 수도 있고 C라는 뉴스도 볼 수 있으면 그렇죠. 언론사들을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본 사람도 있고 동아일보 본 사람도 있고 한겨레를 한 사람이 조선일보 봤다가 한겨레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음. 홍카콜라를 보는 사람 중에 네. 홍카콜라의 댓글을 들은 사람 중에 혹시 알릴레오의 댓글을 쓰는 사람이 음. 있나라는 걸 분석했고 반대로 알릴레오의 댓글을 쓰는 사람 중에 홍카콜라의 댓글을 쓰는 사람이 있나 분석을 했는데 어때요? 정말 이렇게 동그란 원 두 개가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살고 있고 그래도 그 가운데 한 몇 명 정도는 정말 요만큼 있어요. 정말 요만큼 있긴 정말 있어요. 요만큼. 예. 정말 요만큼 한두 기자 명 아니야? 있고 네. 정말 이렇게 극단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네트워크 지수로 분석을 해봐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어허.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댓글의 내용 분석을 했거든요. 네. 댓글이 둘 다 화이팅이에요. 그 진영 안에서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군요. 네, 그 진영 안에서 욕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네, 싸울 일이 없고 어떤 얘기를 하든 이쪽 진영도 무조건 화이팅, 저쪽 진영도 무조건 화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거 말고도 그때 좀 분석을 뭐뭐 했냐면 그때 이제 정치 사회 문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길래 그때가 또 이제 드루킹이 같이 이슈가 아마 됐었을 때 거예요. 그래서 네. 드루킹이라는 단어를 쳐가지고 그럼 이제 드루킹에 대한 되게 많은 정치 유튜버들이 뭔가를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들의 데이터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뉴스를 일반적으로 네이버 같은 데서 보는 사람이라면 드루킹을 검색을 해서 그렇죠. 이 뉴스도 보고 저 뉴스도 보고 저 언론사도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그죠. 제시한 뉴스들. 다양한 관점. 예를 들면은 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걸 보면서 막 분석을 하고 댓글도 보고 막 이랬을 텐데 이 역시도 어떻게 됐냐면 드루킹에 관심이 있어서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 유튜버가 드루킹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거고 그 사람한테만 댓글을 달지 내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 거에 댓글 달리는 패턴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야 이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데 만약에 내 잘못이냐 아니면 뭐 플랫폼의 이슈냐 그러면 저는 이건 이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의 패턴 그런 걸 이른바 필터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특정 필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상이 이미 이렇게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의 모든 전략이 바뀌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게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비슷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뭐 마라탕이 이제 한창 뜰 때였는 거 가지고 마라탕을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옛날처럼 맛집 검색하듯이 마라탕 검색해서 보는 건데 그것도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먹방 크리에이터가 마라탕을 해서 보는 거지 딴 사람이 마라탕 먹방하는 걸 찾아가는 비율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현상이고 네. 뭐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요즘엔 분석을 안 했으니까. 요즘에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것을 감안하면 연구하셨던 그때 시절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방식일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 그래서 홍보 전략들이 다 바뀐 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블로그에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 100명, 1000명한테 우리 상품 체험단 해주세요 였으면 요즘엔 그게 아니라 우리 거를 잘 소개해줄 뭐 우리가 말하는 한 10만, 20만 인플루언서를 차라리 10명한테 돈을 몰아주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유튜브가 그런 거를 딱 펼쳐주고 노출이 잘 되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더 지금 심화되는 상황에서 네. 말씀드린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도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쵸. 예, AI를 뚝딱. 갖고 네. 뚝딱 뭐 얼굴도 금방 만들어, 목소리도 만들어, 글자도 만들어, 심지어 막 가짜 뉴스 같은 것도 그냥 글자 몇 개 치면 진짜 그럴싸하게 만들어. 그런 걸 퍼뜨리기 너무 좋아진 그런 뭐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딥페이크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체적 약점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막 딥페이크를 통해서 막 보여주고 정말 인신모독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최첨단의 어떤 기술 같지만 인간의 어떤 편향성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인간적이면서 비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10여 년 전부터 그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나왔을 때부터요. 그 미국에 있는 수많은 창업가들 키우는 곳들에서는요. 네. 다 심리학을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스마트폰의 앱이 그냥 설계된 게 아니에요. 그런 요번에 샘 알트만도 배웠잖아. 지브리 푸사를 통해서.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모든 것에 그 근원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UI, UX도 다 그런 건데 심리적인 현상, 사람들의 욕망. 리서치 현상, 공학들이 다 녹아져 있고요. 그렇군요. 예. 실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반은 페이크 다큐고 반은 진짜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나와요. 그 그래서 사람은 혹시 지금 후회하고 있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라이크 버튼 나온 사람도 후회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내가 나와요. 인류를 망쳤어.' 이러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욤 사슬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즘에 사회 운동을 하세요. 거꾸로.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그런 걸 만들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어. 그런데 결국 이게 그 비즈니스 의도와에 합쳐지면서 이런 형태로 진화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려면 그 소셜 딜레마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만들었지만 유튜브 추천 시스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동 재생을 끄고 꼭 생활하세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얘가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 것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힘들지만 네. 전혀 다른 사람의 것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 이제 억지로 찾아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새로운 리터러시라고 보는데 AI 리터러시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알고리즘을 역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그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대학 시절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뭔가 사회를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니 그렇죠. 조중동을 보고 조중동 중에 한글의 하나 보고 경향을 한글을 보고 경향 봐라. 그런 거를 AI에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미디어에서 해야 되는 시대가 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려운 게 네. 그래도 예전에는 음. 저희 어렸을 때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네. 그 조중동 한겨레라고 이제 이른바 이렇게 도식 지어진 뭔가 네네네. 그래도 지표라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AI가 펼쳐놓은 이 유튜브의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는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전략적인 방향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 아이디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알고리즘별로 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 네. 브레인 롯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쉽지 않죠. 쉽지 그래서 않죠. 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한 번씩 일부러 유튜브에 있는 검색 엔진을 초기화시켜서 아니면 거기서 이제 검색 추천에 뜨지 않게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검색을 해서 내용을 본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비즈니스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결국 그것도 아까 아이들 OTT 큐레이션처럼 어허. 뭔가 그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얼마나 쓸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런 방식들의 네, 변화들이 시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맞아요. 제가 네. 소소하게 저항하는 방법은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선별한 어떤 콘텐츠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걸 다 제 아이디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뉴스 봤다가 네. 동요 봤다가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복수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복수를 하시는군요. 그런 느낌일까요? 걔는 어떻게든 그러더라도 나중에 찾아낼 겁니다. 아. 시간별로 분석을 한다거나 위치별로 분석을 이 한다거나 녀석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몇 세 자녀를 둔 누구 정도겠구만 네,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의 많은 것들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필터 버블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생각 조정자들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왔었는데 네. 아마 절판이 됐을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생각보다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원리나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생성형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우리의 것들을 좀 극단화시키거나 혼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여러 외신에서 봤었지만 뭐 미국 대선들에서도 이미 쓰여진 전략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치를 극단화시키는 게 사실은 네. 돈 때문이었다라는 어떤 거친 결론에도 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돈 때문에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정치가 돌아가는데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결론을 도출하고 규범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만들어진 규범이 음. 다시 한번 이 유튜브라든지 우리의 머리를 썩게 하는 이런 환경을 조정하는 데 쓰여야 되는데 음.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게 하는 장치 위에서 극단화된 정치가 과연 올바른 규범에까지 이를까 약간 저는 조금 약간 회의주의자라 그런지 되게 힘든 작업 같아 보이네요.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는 이유가 네. 결국엔 저는 이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음. 그럼 결국 어떤 리더가 나와야 되냐면 되게 힘든 건데요. 어, 이게 진짜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거를 고민하고 예측하기보다는 당장 밀리면 안 되니까 연구자들은 계속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 모델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돈은 부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이게 마치 전략 무기 같은 이런 형태의 포지션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개인 예. 수준에서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을 음. 저항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키워야 요구할 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음.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뇌가 음. 썩지 않고 이 음.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는 실천적인 팁 같은 거 아까 조금씩 나오긴 네네네. 했는데 그래도 좀 정리를 좀 네. 일단은 생성형 AI 관련돼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네. AI는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는 얘기를 아. 드려요. 왜냐면 써보면 알아요. 챗GPT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 가끔씩 이게 되네? 근데 야 이건 이렇게 되면 걱정되겠는데? 음. 일단은 많이 시도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게 절대 강자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 AI가 진짜 막 공짜로거나 쉽게 쓸 수 있는 모델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내 데이터 그거는 꺼놓고. 네, 꺼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까? 마치 유튜브 초창기에 우리가 유튜브를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한테 던져줬는데 만약에 유튜브를 내가 이것저것 다 파보고 나서 했으면 야 이거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일단은 내가 이 모델을 갖고 최대한 활용해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럼 지금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제일 큰 거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것들을 좀 잘 컨트롤하는 방법을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최소한 유튜브를 볼 때 참 근데 이게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네요. 이러면 뭐 이제 어때요? 뭐 이 어때요?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도 돼. 특정 유튜브 채널에만 너무 몰입해서 보시면 안 된다 일단. 예. 그렇죠. 저희는 다양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쪽에서 갑자기 저희 밖에서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시되 네. 어쨌든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걸 일부러 시도를 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 재생보다는 내가 그때 영상들을 이제 골라서 보는 요런 좀 습관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페이스북에서 네. 알고리즘이 좋아요를 누를 대로 가잖아요. 가끔씩은 내가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요를 눌러주면 떠요. 그게. 오케이. 그거 좋네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도 되게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 시즌이 되니까 네. 그걸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딥페이크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뭐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짜 정치 영상이 오면 네. 사람들 특히나 이제 SNS에 되게 많이 몰입돼 있으신 분들은 내가 모르는 거가 딱 오는 순간 이걸 빨리 알리고 싶어요. 아 공유하고 싶은 욕구. 네, 그래서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거나 네. 바로 카톡으로 보내는데 네. 그런 순간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짜 뉴스의 전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일단은 내가 반드시 이거 맞다라고 결론을 바로 내리지 말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일 좋은 게 출처를 보는 겁니다. 출처. 그러니까 그 영상의 출처나 이 기사의 출처를 보고 그게 믿을 만한 매체인지를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에 무조건 써놓거든요, 막. 근데 그럼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도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다른 곳에도 있는 걸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건 네. 아직 얘가 많이 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화자의 입 모양을 중심으로 좀 이제 영상이 많이 아, 갔다 그러면 입이 네. 확실히 딥페이크 영상에서 네. 구현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되게 많이 그럴듯해졌거든요.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입 그건 모양을 좀 몰랐네. 자세히 본다거나 네. 천천히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속도를 약간 느리게 해서. 아 재생 속도를 네네네. 느리게 해요? 이 두 가지는 이제 테크니컬한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든지 오자마자 공유하는 습관이 안 좋다.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고 원본 보고 확인해보고 세 번 본 다음에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나의 의견을 같이 넣어서 공유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가 브레인 라트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멍하니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나 내용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 유튜브 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아니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같이 검증해 보고 토론해 아이 보는 우리 이런 게 되게 소장님이 중요한 거죠. 굉장하시지만 틀릴 네. 수도 아 있으니까 다시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요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 우리나라가 좀 특히나 그런데 속보 경쟁이 언론에 아 있잖아요. 저도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SNS를 하시는 분들도 속보 경쟁을 하시거든요. 이게 한국인 종특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최근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슨 연구를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생성형 AI를 쓰는 전문가들이나 이제 실제 사람들을 누가 잘 쓰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비판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 잘 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AI에 너무 의존하냐면 내가 너무 바쁜 사람, 일이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AI가 뭔가 정리를 해 주기 시작하니까 얘를 신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구나. 네. 그래서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사람이 얘가 잘 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복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드는 데서 기술적으로 어떤 논문을 쓰고 있냐면 네. 이거를 서비스 상에서라도 답변을 바로 주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봤나요?" 라는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답변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십 초라도 있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소비자들 화나겠네 그럼. 그럼 또 화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AI에 아까처럼 뭐 정책을 걸거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그게 걸리잖아요. 소비자가 화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리즘 고치려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테스트를 하는 기간 동안에 알고리즘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AI가 처음부터 똑똑한 게 아니라고 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에요. 마치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얘는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도 사고가 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갑자기 알고리즘 테스트한다고 우리 채널에 노란 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참아줄 거냐? 아 그렇네요. 이게 이제 개인하고 우리가 말하는 정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빅테크를 욕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니까. 네, 기업이니까.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시스템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뉴얼적으로라도 AI가 나오는 답변엔 최소한 생각을 좀 하고 답변을 한다든지 검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이제. 예. 그게 정말 교육 과정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AI가 이렇게 모든 곳에 스며들고 조금 음. 있으면 인체를 가진 AI까지 나올 텐데 네. 그 정도 되면은 예. 교육 수준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음. 디지털 지능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우리 자연 지능은 맞아요. 그래서 실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또 교수님들이 요즘에 엄청 고민을 하시는 게 네. 과제를 내면 애들이 챗GPT로 다 해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근데 구분이 거의 되나요? 어렵죠. 안 되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부러 과제를 내면 챗GPT로 해오라고 그래요. 아. 근데 해오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시켜요. 네. 첫 번째는 너가 이 챗GPT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는지 그 질문 셋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 그럼 그걸 보면 얘의 깊이를 알아요. 일단. 그렇다. 네. 네. 그래서 얘가 이걸 어떻게 답변을 도출했는지를 보고 네.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이거는 챗GPT로 해도 되는데 너가 이 어떤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 반 페이지 적는 거는 꼭 너가 해. 너 이거 만약에 AI로 한 거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걸리면 무조건 F야. 라고 이제 시켜요. 그렇게 하면 민사소속 느낌이네. 그게 이제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영역과 생각하고 비판하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좀 길러지더라고요. AI에게 맡겨야 될 영역과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의 네. 구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결국엔 이제 AI랑 같이 가는 교육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AI가 할 거, 인간이 할 거, AI랑 인간이 같이 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항상 체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프레임워크들을 지금 줘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윗세대가 이제 밑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소장님이 좀 많이 해주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얘기에 지금 밀도가 너무 낮아요. 아 그래요. 지금 대선 후보들도 보세요. 우리 약간 선거와 관련해서 딥페이크 얘기했지만 네. AI 강국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들이 달리는 그 방향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발달을 위해서는 네. AI를 잘 쓰려면 네.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 그럼요. 또 비즈니스적 결론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약간 미래에 대한 상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래야 한다라는 거 당연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가야만 한다 이해는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발달하는 속도와 네. 우리 규범이 마련되는 속도와 음. 그리고 인간 개인의 욕망의 수준과 이런 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약간 유토피아적 미래를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음흠, AI와 관련된. 네. 소장님 이렇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 워낙 뭐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건 당연히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지만 그냥 우리 소장님의 네. 의견일 뿐입니다. 제 의견이지만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네. 그대로 가면 네. 고대 그리스의 시민 사회처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져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귀족들이요? 네, 그죠. 지금의 교육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학습에 가까운 형태이잖아요. 훌륭한 노동자를 기르는 그렇죠. 학습이죠. 훌륭한 노동자를 기르는 학습인데 예전에 고대 그리스를 보면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철학자 6, 7명들이 붙어서 그들이 이걸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수학, 철학 모두를 그쵸. 한 르네상스 맨 같은 사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잘 됐는데 그 르네상스 맨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AI가 네. 많은 일들을 해결을 해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는 여유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여유 시간을 뭘 할 수 있을까? 아,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하려면 돈이 있거나 어. 사회적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르네상스맨처럼 되는 걸 제가 요즘 보는 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골프 프로 선수도 아닌데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프로 선수를 불러서 레슨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저자와의 대화를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뭐 6명, 8명이 큰 돈을 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1시간을 쓰는 데에 사람들이 쓰는 비용의 격차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또 거기서 또 역할을 하는 게 그럼 반대로 1시간을 쓸 때 내가 돈을 거의 못 쓰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 사회가 뒤집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넷플릭스 하나 신청하면 1시간을 몇십 원이면 보내요. 아. 도파민 가득하게. 어머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네. 마약 상태, 마약에 찌든 상태로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와.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불평등과는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일종의 혁명이라든지 네. 전복의 기회도 갖기 어려운 방식이 될 것이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와. 말씀한 대로 디스토피아로 소장님 보면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의 끝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그 문화가 안 일어나려면 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로봇세,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전 거기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득을 과실은 정말 소수의 몇 명한테만 들어갈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나눠주면서 이 어떤 혜택들을 잘 분배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AI 역시도 그냥 나랑 상관없네 그럼 정말 영원히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어떤 관점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같이 토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공지능 이게 아까처럼 르네상스맨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 전문가가 붙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챗GPT 같은 녀석을 잘 쓰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잘하려면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질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거의 못 배웠어요. 주입식 학습.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질문하겠다고 손을 드는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의 그렇죠. 눈빛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챗GPT한테는 밤새 질문을 해도 얘가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똑같은 AI 도구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쓰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서 느끼고 우리가 좋은 건 취하고 그렇지 않은 건 고민하면서 같이 사회를 좀 봐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으로 갈 확률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 같다. 라는 게 이대로라면 현 조건이 불변한다면. 예.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음. 와 내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도파민에 쩔어서 알고리즘에 휩쓸려 가는 네. 썩은 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챗 네. GPT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서 비록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음.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완전 그 시대의 유능한 인간, 그 네. 시대의 조건에 맞춘 유능한 인간이 될 것인가가 네. 갈릴 수 있겠다. 네. 아, 뭐 그렇다고 제가 넷플릭스나 OTT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네. 쩔어진다면 그쵸, 잘 그쵸. 이용하라는 그죠.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브리 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간 우리 소장님의 네. 이런 인문학적이고 기술적인 이런 지식에 네. 감탄을 하면서 네. 우리가 지브리 푸사에 다들 막 이거 왜 이렇게 인기 많아요? 여기 저작권 얘기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아랫단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고 심지어 AI의 미래와 인류의 디스토피아 혹은 유토피아까지 상상할 수 있다는 점 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또 AI 조금 있으면 특이점이 올 거거든요. 아이고야. 특이점이 오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모셔서 네. 한번 예측도 해주시고 진단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